요즘 못해. 하루 만에 300개 줬어.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합니다. 있어요. 뭐예요? 주먹은 왜 들고 싶어? 아파 보이게. 너 맞죠? 때리는 거. 저 아파? 아직 안 맞아. 좀 맞을 것 같아. 시범으로 맞아볼래? 자, 어저께 집합 정의하고 이제 집합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원소하고 관계, 부분 집합의 정의, 집합의 상등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개념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 앞에 있는 부분을 수업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 번 읽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수학을 읽으면서 공부하느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학이 과외가 안 들고 왔는데. 안 들고 왔다고요? 괜찮아. 개념 설명할 거니까 쭉 필기한다고 생각하시고 개념을 쭉 듣는다. 일단은 듣는 데 집중하고 복습할 때는 책을 읽으면서 다시 반복한다. 책을 앞부분 읽으면서 반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문제 풀면서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연습을 하는 거야. 일단 이 집합 부분이 논리에 대한 얘기를 해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어제 했던 내용에서 좀 연장선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자. 다시 한번 되새겨볼까. 이 집합이라는 것은 원소들의 모임이다. 명확하게 구별되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이 주어져야 돼. 조건을 만족하는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고 얘네들을 모아놨을 때 얘네들의 모임이다. 그걸 집합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했고 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원소라고 부른다. 이 원소는 기호로 표현할 때는 일반적으로 영문, 소문자를 사용한다고 했고요. 이 집합은 영문, 대문자를 사용한다고 했어. 영문, 대문자를 쓰기도 하지만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중괄호 기호를 쓴다고 했고 이 중괄호 기호 안에 이 원소들 컴마로 구분해서 표현한다. 이걸 보고 우리가 무슨 표현법이다? 원소를 나열하는 원소 나열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원소 나열법은 수의 성질 중에서 이산적인 성질을 띄었을 때 가능한 이산성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원소 나열법을 이용해서 표시한다. 뭐 어려운 말을 같지만 특별한 건 아니야. 하나 다 나열할 수 있을 때 한 개 쓸 수 있을 때 이산적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요. 원소들을 하나씩 나열을 해줘라. 자, 근데 원소 나열법으로 불가능한 집합의 표현일 때는 뭐를 이용한다? 조건제시법이라는 방법도 사용하게 돼 있다. 조건제시법을 이용할 때는 1과 4 사이의 유리수를 모아놓으려면 뭐라고 써야 돼? 집합기호하고 x바 하면은 x가 원소인데 이 x에 대한 설명을 뒤에 해주면 된다고 그랬어. 그 x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데 x는 유리수라고 적어주면은 1과 4 사이에 있는 유리수를 모아놨구나. 유리수를 하나하나 쓰기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조건제시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고요. 이 원소라는 표현을 원소와 집합의 관계 해가지고 뭐라고 쓴다고 그랬어? 1은 집합 A의 원소이다. 2도 집합 A의 원소다. A도 집합 A의 원소고 B도 집합 A의 원소다. 1과 A는 집합 A의 원소지만 C는 집합 A에 없으니까 원소가 아니다라는 기호로 쓴다고 했고요. 그래서 삼집창 기호로 나타내고 두 번째로
부분집합이다라는 개념을 썼는데 이 부분집합을 하기 전에 집합의 종류가 있었지. 무슨 집합이 있었다? 전체집합이라는 게 있었고요. 기호로는 U자를 쓴다고 그랬어. 근데 일반적인 U자하고 좀 구분짓기 위해서 위에다가 짝대기 2개 이렇게 거가지고 전체집합 표현을 좀 해주셔야 돼. 아무튼 기호가 충돌이 나. 자, 전체집합은 개념이 뭐였니? 모든 수 아니지.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 수야. 그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만약에 유리수 집합을 전체 집합으로 갔는데 근을 구해봤더니 루트 2라는 애가 나왔다면 걔는 무리수니까 걔는 원소가 아니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내가 생각해야 되는 테두리를 설정해주는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이 있다. 두 번째 집합은 뭐가 있다? 공집합이라는 개념이 있다. 공집합은 뭐야?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파이라는 기호를 일반적으로 쓴다는 거. 뭐 어저께는 이런 기호도 썼지만 이런 기호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기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집합 말고 이제 무슨 집합이 있더라?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집합. 그래서 유한집합이라는 게 있었고요. 원소가 무한한 집합에서 무한집합이다 라는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해서 유한과 무한의 차이점을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 집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분집합 관계로 확장한다고 했는데, 부분집합에 대한 얘기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기호로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말할 때 어떻게 쓴다고 그랬니? 원소 기호에서 가운데 짝대기 하나 빼서 요 기호를 사용한다 라고 했었고요. 왼쪽도 집합이고 오른쪽도 집합이어야 된다고 그랬어? 그럼 얘의 정의는 뭐라고 그랬니? 원소 관계를 이용해서 정의한다고 그랬었지. 왼쪽에 있는 집합의 모든 원소가 오른쪽 집합의 원소가 될 때 부분집합 관계가 된다. 모든 x들에 대하여 x라는 애가 A의 원소일 때 그 x는 어디 안에도 있어야 된다? B의 원소이기도 하다. 이걸 우리가 부분집합의 정의라고 그랬다. 자, 예를 들어서 A 집합에 우리가 1과 2와 1을 원소로 갖는 집합하고서 원소가 3개가 있고요. B 집합에 1과 2와 2를 원소로 갖는 집합, 2를 원소로 갖는 집합,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다면 왼쪽은 원소가 몇 개가 있는 거야? 3개가 있는 거지. 얘의 원소는 1과 2와 이렇게 생긴 애가 원소다. B의 원소는 1, 2, 2를 원소로 갖는 애, 2를 원소로 갖는 애, 1과 2를 원소로 갖는 애. 그럼 왼쪽에 있는 이 3개가 오른쪽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있는 거 맞지? 그럼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가 되기 때문에 A와 B의 관계는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했어. 자, 그럼 이제 부분집합 중에서 특이점이 있는 게 뭐였니?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 있던 간에 부분집합이 된다. 따라서 공집합은 공집합의 부분집합이기도 한 거지. 됐어 안 됐어? 공집합은 무조건 부분집합 기호가 성립을 하는 거야. 두 번째 내용은 뭐였니? 같은 집합끼리는 부분집합 관계가 허용이 된다라는 표현을 했었고, 자, 여기까지 어저께 좀 설명을 했던 내용을 좀 요약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했던 내용하고 좀 맞물려서 부분집합 기호가 실제로 쓰는 기호랑 고등학교 때 쓰는 기호가 좀 다르다고 그랬지. 물론 여러분들은 그 기호를 사용하면 안 돼.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 B라는 집합 안에 원소가 2개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의 부분집합들을 다 써볼 거야. 그럼 뭐부터 출발이야? 아니지. 원소가 없는 것부터 출발이야. 공집합부터 출발이야. 원소가 한 개인 집합 만들어. 1과 2만 갖고 있는 애. 원소가 2개 갖고 있는 애 만들어. 여기까지 됐니? 그럼 이렇게 해서 몇 개가 만들어져? 4개가 만들어지는 거 맞아 안 맞아? 근데 이 4개 중에 실질적으로 얘하고 얘는 구분을 해야 돼. 이 왼쪽은 정확히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얘는 부분처럼 보이지만 같은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3개는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얘도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얘는 특별하게 친부분집합이다라는 말을 쓰고 원래 얘의 기호가 요 기호고 얘 기호는 원래는 요 기호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고등학교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같은 것도 부분집합으로 본다. 구분하기 위해서 얘까지는 친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야.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지금 몇 개인 상태야? 네 개인 상태 맞지? 그럼 얘의 진부분집합 개수는 3개가 될 수밖에 없겠지. 같은 거 하나를 빼야 되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이 진부분집합과 부분집합을 명확하게 구분 지어줘야 된다는 거 있지만 진부분집합이 진짜 부분집합이 진부분집합. 참진짜. 참진짜입니다. 진짜 부분집합.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 실질 내용이야. 오늘 할 내용. 부분집합에 개수를 쓸 수가 있겠니? 라고 물어봐. 특히 무슨 집합에 대하여? 유한 집합에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법에 대한 얘기를 진행합니다. 이거는 어디하고 연관이 있냐면 경우의 수하고 연관이 있어. 고등수학 파에 보면 제일 마지막 단원이 경우의 수 단원이 나올 건데요.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카운팅합니다. 자, 한번 볼까? A라는 집합 안에 원소가 5개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근데 X라는 집합은 A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이거를 만족하는 X는 몇 개나 만들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인 건데, 자, 하나씩 카운트해봐. 이 X 안에 원소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잖아. 그걸 보고 이제 원소가 0개인 부분집합은 공집합에서 1개가 되겠네. 원소가 1개인 부분집합은 집합 기호 안에다가 몇 개를 넣을 수 있어? 5개 넣을 수 있지. 1부터 5까지. 맞아? 그럼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게 5개의 집합이 완성이 될 거고, 원소가 2개인 집합은 집합 기호 안에다가 2개를 넣어야 되잖아. 그럼 이 2개를 넣어야 되는 게 실제로는 뭐야?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선택해서 넣으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그게 너네들 혹시 중학교 때 이런 기호 배웠니? 콤비네이션. 중학교 때 이제 경우의 수 할 때 선생님들마다 학원 선생님가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 컨비네이션이나 퍼뮤테이션 해가지고 순열과 조합으로 구분하라고 하고서 계산하는 방법 공식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모르겠어. 그럼 뭐 하면 돼? 하나, 둘, 셋, 넷. 맞아? 하나, 둘, 셋, 넷. 2개가 선택할 거니까. 5, 6, 7, 8, 9, 10. 맞아 안 맞아? 자, 이렇게 세는 것을 우리가 사전식 배열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선택하고 1로 시작하는 거 끝났으니까 2부터 시작해서 2개씩 선택하고 2로 시작하는 거 끝났으니까 3으로 넘어가고 이해됐어? 사전식 배열법이야. 그래서 여기서 몇 개가 만들어져? 10개 됐니? 자 원소가 3개인 부분집합 개수 만들어보자. 자 원소 3개니까 1, 2, 3 1, 2, 4 1, 2, 5 그럼 1, 2로 시작하는 거 끝났지? 1로 시작하는 거 아직 안 끝났어. 1, 3, 4 1, 3, 5 1로 시작하는 거 끝났지? 그럼 1로 시작하는 거 아직 안 끝났지? 1, 4, 5 이해돼 안 돼?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전식 배열법이라고 얘기해. 다시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로 시작하는 거 끝났다. 맞니? 그럼 2로 시작하는 거 8 됐어? 9 됐어? 그럼 2로 시작하는 거 끝났어. 3으로 시작하는 거 하나. 그럼 몇 개가 나와? 10개. 자, 잘 봐. 얘랑 얘랑 개수가 같지? 왜 그럴까? 50,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그 기호를 쓰면 너네들이 그냥 그 C라는 기호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쓰는 거고 그 설명 말고 이 기호를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설명할 거야? 2개가 나오는데 저렇게 2개 하면 3개 나와서 그치? 여기에는 2개를 골라서 넣은 거지만 여기는 3개를 골라서 넣어야 되는데 결국은 2개를 빼주면 된다는 얘기야. 맞아 안 맞아? 2개 골라서 넣는 거나 2개 제외하고 남는 거 쓰는 거나 같은 경우 나올 거 아니냐 이거지. 이해됐어? 1, 2 뽑아서 2개 넣냐 1, 2 지울 거냐 그럼 3개 남잖아. 같은 개념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얘랑 얘는 경우의 수가 똑같은 게 나와. 이걸 보고 이제 경우의 수에서는 대칭성이라는 표현을 써. 알겠니? 나중에 너 할 거야. 자 원소가 4개인 부분집합 그럼 뭐랑 대칭성을 이루겠어? 원소가 1개인 부분집합하고 대칭성 이루겠지. 1개 넣을 거냐 1개 지울 거냐 이해돼 안 돼? 그럼 여기 몇 개가 된다? 5개가 된다. 그 원소가 몇 개인 부분집합? 5개인 부분집합은 원소가 없는 부분집합하고 똑같은 개수를 가지게 돼. 그래서 몇 개? 1개. 자 그럼 숫자가 뭐야? 1, 5, 10, 15, 1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해됐어? 자 다시 봐. A집합에 원소가 4개가 있어. 그럼 얘의 부분집합 따져보자. 원소 없는 거 몇 개? 하나. 원소 1개인 거 몇 개? 4개. 원소 2개인 거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6개. 원소가 3개인 거 4개. 원소가 4개인 거 1개. 그럼 뭐야? 1, 4, 6, 4, 1 맞아 안 맞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숫자 아니니? 대칭방정식 이것도 아니야. X 더하기 1에 되죠. 파스칼 삼각형. 이 숫자 아니야? 결국은 뭐야? 곱셈 공식에서 전개식의 규칙에 따른 파스칼 삼각형의 규칙을 고스란히 따라가. 이해됐어? 자 이거 더해봐. 이거 더해봐. 이거 더해봐. 자 무슨 말이야? 2의 거듭제곱 규칙 나오지. 맞아 안 맞아? 자 그래서 원소가 5개인 집합의 부분집합 개수는 몇 승이다? 2의 5승계다. 이해돼? 파스칼 삼각형하고 똑같은 규칙이야. 저기 2학년 가면은 이제 여러가지 확률 통계에서 보면은 여러가지 순열과 조합을 배우는데 그때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복잡한 게 아니니까 지금 봐도 된다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원소가 4개인 부분집합의 총 개수는 몇 개가 된다? 2의 4승계가 된다. 이해됐지? 자 이렇게 해서 직접 파스칼 삼각형하고 연계시켜서 세는 방법도 있어. 근데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셀 때는 결국은 요 5개 원소 중에서 1, 2, 3, 4, 5가 있었는데요. 1과 2와 3과 4와 5가 있었다. X에다가 넣을 원소를 결정하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1을 넣을지 말지 결정하는 거야. 두 가지. 2를 넣을지 말지 결정하는 거야. 두 가지. 3도 두 가지. 4도 두 가지. 5도 두 가지. 그럼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몇 번? 5번 나오니까 2가 몇 번 곱해지더라? 5번 곱해지더라. 이해돼 안 돼? 여러분들이 이 수학이라는 걸 생각할 때는 한 가지 방식으로 그냥 듣고 나서 이해가 되면 땡큐.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봐야 돼. 이해됐어?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해 봐야 되는 거야. 꼭 그 방법만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해 봐야 되는 거고. 왜?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 달라. 그럼 너네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설명을 해 봐야 돼. 이해될 때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보자. 그럼 방금 했던 방식을 이용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 A 집합에 원소가 6개가 있는 상태야. X는 A의 부분집합이래. 그럼 X의 개수는 몇 개? 360. 응? 아니 60대. 2에 6승. 맞아 안 맞아? 그럼 몇 개? 64개가 탄생할 거야. 자, 조건을 걸어보자. 1번 조건. X는 A하고 다르대. 그럼 뭐 빼란 얘기야? 같은 것 빼고 진부분 집합세란 얘기가 되겠지.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야? 1개 빼서 63개가 될 거야. 자, 또 다른 조건을 걸어보자. X라는 N은 어떤 걸 만족하냐? 1이란 N은 반드시 X에 있대. 그럼 1은 있다니까 얘는 넣고 보는 거지. 그럼 쟤는 경우의 수가 있다 없다 넣을지 말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넣는다는 결정을 하니까 한 가지의 경우의 수 맞아 안 맞아? 그럼 나머지는 두 가지씩의 경우의 수를 가지니까 2가 몇 번 곱해져? 5번 곱해진다. 이해되니? 자, 세 번째. X가 만족하는 조건이 1은 없대. 그럼 몇 가지? 똑같지. 1 안 넣고 나머지는 넣을지 말지 결정하는 거니까. 맞니? 그래서 이것도 2의 5승계가 될 거예요. 그럼 네 번째. 그 X가 만족하는 게 1은 있는데 2는 없대. 1 다시 2에 안 넣을 거고 넣을 거고 안 넣을 거고 얘네들은 넣을지 말지 결정할 거고. 그럼 2가 몇 번 곱해져? 4번 곱해진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특정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공식화 시키려고 하지 마. 이게 이해가 되면은 너네가 공식은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떻게 따지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것이 공식을 그냥 외워가지고 푸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논리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이제 부분집합에 대한 이해가 끝나고 나면 이 집합 가지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오늘 할 부분 중에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 집합에 대한 이해를 했으니까 얘네끼리 자유롭게 갖고 노는 방법 하고서 연산이라는 표현을 써. 자, 집합의 연산. 여러분들이 수의 연산에는 기본 연산이 있어요. 기본 연산을 몇 가지라고 불러? 네 가지에서 사칙 연산이라고 부르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자, 이거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 고생을 했던 거야. 맞아 안 맞아? 근데 지금은 이거 못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진짜야? 정말이야? 난 이게 제일 어려운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제일 어려워. 왜? 계산기 못 쓰니까. 제일 짜증나. 그렇지 않냐? 그럼 이건 기본 연산이야 얘들아. 그나마 익숙하게 만든 거. 그럼 특수 연산도 있지 않니?
지수. 로그. 지수는 이제 중학교 때 너네가 배우잖아. 지수 법칙하고서 지수의 계산을 배우는 거지. 고2 때 로그를 이용한 계산도 배워. 삼각 B를 이용한 계산, B를 이용한 계산도 배워. 이거 말고도 더 있지 않을까? 2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연산이라는 거는 그 수의 특징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규칙을 쓸 거냐라는 관점뿐이야. 근데 얘네들은 그나마 기호가 정해져 있지. 그럼 기호가 정해지지 않은 연산도 있지 않을까? 내 마음대로 정의할 수 있는 연산. 나는 계산하는데 더하기라는 기호와 곱하기라는 기호를 공존을 하고 싶어. A하고 B 계산해 보래. 어떻게 계산할 거야? 못하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럼 뭘 해줘야 돼? 설명을 하는. 그지? 기호를 새롭게 만들어냈으면 뭐가 정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럼 이 정의를 나는 얘는 이렇게 하기로 할 거야 라고 약속만 하면 A, B가 어떤 숫자든지 계산할 수 있지. 3 읽을 땐 뭐라고 읽으면 돼? 연산이라고 읽으면 돼. 알겠어? 기호가 정해진 게 아니니까 3 더하기 곱하기 그렇게 읽으면 안 돼. 연산 4 얼마야? 마이너스. 7과 12 빼주는 거죠?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5라고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럼 너네가 새로운 기호가 나왔을 때는 그 기호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럼 기본 연산에 대한 기호의 정의가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 안 맞아? 자, 그래서 집합의 연산도 기본 연산 기호가 있고 특수 기호에 대한 연산법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 지금 할 거는 일단 첫 번째로 뭐가 되는 거냐? 기본적으로 정의된 연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첫 번째 집합의 연산을 이렇게 불러. 합집합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자, 우리가 더한다라는 개념이 있고 합친다라는 개념이 있어. 합이라는 개념에는 더하기의 개념이 있고 합친다라는 개념이 있어. 그럼 합집합이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덧셈에 관련돼 있기는 하지만 합친다라는 개념하고 맞물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원래는 얘는 유니온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두 집합 A와 B를 합쳐라. 유니온에서 U자 기호를 쓰는 거야. 그래서 전체 집합에서는 U를 쓰면 얘랑 충돌나니까 위에다가 꺾어주는 거야. 이해돼 안 돼? 기호 충돌 때문에 꺾어주는 거야 일부러. 자, 합집합은 유니온이라고 부르고 합친다는 개념이고 A 합집합 B라고 읽게 되는 거야. 자, 얘 정의를 내릴 거야. 그럼 이 안에다 쓰는 원소는 A와 B의 원소를 모두 합친 개념이 되겠지.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모두 합쳐라. 그럼 여기 있는 거 구분되는 것들을 다 써주면 될 거 아니냐. 자, 그럼 걔를 이렇게 한번 약속을 해보자. X바라고 쓰면 이 안에다가 써야 되는 게 누구니? 이 X는 어디에 있는 원소를 모아놓은 거야? A랑 B에 있는 원소들을 다 모아놨지. X는 A의 원소이거나 X는 B의 원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합집합은 유니온에서 U자 기호를 쓰지만 논리로 보면은 5월이라는 개념을 쓰게 돼 있어. 또는 이라는 개념은 합집합 개념이다라고 기억을 해야 돼. 여기까지 됐어. 자, 두 번째 교집합이라는 개념인데 이 교자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만들어지는 개념이냐면 교선, 교점 무슨 뜻을 갖고 있어? 교점 찾아라, 공통점 찾아라, 만나는 점 찾아라, 둘 다 갖고 있는 점 찾아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 부분을 얘기해.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는 영문으로 할 때는 interse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통의라는 뜻을 갖고 있는 개념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생님 그럼 여기서 I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I는 못 쓰죠.
뭐 때문에? 무리수? 아니지. 허수. 허수 기호 때문에 I를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이 두 번째 있는 N 기호를 따다가 쓰는 거야. 그냥 이게 뒤집힌 개념이다가 아니라 기호가 만들어진 원리는 I를 못 쓰니까 N을 갖다 쓴 거다. 그럼 교집합은 ANB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원소가 있는데 그 원소는 ANB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럼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둘 다 있는 원소를 공통적으로 모아놨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그리고 라는 개념이 AND 개념이고 그게 공통 원소를 뜻한다. 교집합과 맞물리는 거다. 이해되니? 자, 세 번째 집합은 연산에서 차집합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 차집합에서 이 차라는 기호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해. 일본은 없어. 일본 가면은 혹시라도 뭐 일본 가서 수학할 일이 있으면 수학책 펴봐. 차집합 기호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기호야. A 차집합 B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앞에 있는 집합에서 D와 공통인 원소를 제외를 하는 거야. 이해됐어? 너 나랑 똑같은 거 갖고 있네? 기분 나빠. 뺏어가는 거야. 나쁜 놈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자, X가 원소인데 그 X는 일단 A에는 있어야 돼. 근데 A에 있는 것 중에 D에 있으면 안 돼. 됐냐? 앞에는 있고 뒤에는 없는 원소 찾는 거야. 앞에는 있고 뒤에는 없는 원소.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다시 보자. A가 1과 2와 3을 원소로 갖고 있고요. B가 3과 4와 5를 원소로 갖고 있습니다. A 합집합 B 뭐니? 다 합치는 거니까 1, 2, 3, 4, 5 됐니? A 교집합 B 둘 다 갖고 있는 공통 원소 3. A 차집합 B A에는 있어야 되지만 B에는 없어야 돼. B에 있는 거 공통 부분 빼줘야 돼. 그럼 3 빼고 A에 남은 거 1, 2 됐냐? 특별한 건 아니야. 그냥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한 얘기고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A 합집합 B의 정의야. A 교집합 B의 정의라고. 자, A 합집합 B 정의 말해봐. 그냥 합친 거요. 그게 정의가 아니야. 조건제시법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정의라고. 이해되니? A 차집합 B의 정의 말해봐. 이게 정의란 얘기야. 실제로 서술형에서 단답형 같은 경우에 A 합집합 B의 정의를 쓰시오 하는데 못 쓰는 애들 은근히 많아. 그래서 많이 틀려. 별거 아닌데. 이해됐어? 이 정의를 명확하게 기억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집합의 연산에서 일단 기본 연산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어. 여집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여집합은 우리가 컴플리먼트라는 개념을 쓴다. 그래서 여집합 기호는 C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A의 여집합 하면은 A의 컴플리먼트에서 A의 C승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는 A에 없는 원소를 찾는 거예요. A에 없는 원소, A가 갖고 있지 않은 원소. 잘 봐. X가 원소인데 그 X가 어디에 없다고? A에 있으면 안 된다고. 아, 이 X는 A에 있으면 안 된대. 이렇게 하고서 집합을 닫아버리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얘 블랙홀 돼버려. 그렇지 않아? A가 1을 원소로 갖고 있는데 A 여집합 해보래. 나 1이니? 내가 1로 보여? 아니지. 그럼 나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야? 테두리를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테두리가 없으면 아무거나 다 넣어야 돼. 그래서 여집합을 얘기할 때는 없는 거 찾기보다는 뭐부터 찾아야 돼? 그 X는 어디엔 있어야 된다?
전체 집합에는 있는 것 중에서 생각을 할 거다. 근데 그 x가 어디에는 없어야 된다? a에는 없는 거를 집어넣을 거다. 전체에는 있지만 a가 갖고 있지 않은 거.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논리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행동할 때 그 반대급부를 생각하면서 행동한다고 얘기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내가 어떤 일을 행위할 때 이랬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고 맞아 안 맞아? 장단점을 모두 보고 나서 장점이 더 크다면 그걸 선택하는 것뿐인 거지. 단점이 더 크다면 선택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시비를 걸어. 기분이 나빠. 그 사람이랑 시비가 붙었어. 그래서 뭔가 주먹을 오고 갈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럼 내가 감정을 해소하는 게 좋을지, 감정을 해소했을 때 팔찌차는 게 좋을지, 맞아 안 맞아? 이해돼? 그걸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된다는 얘기야. 무조건 화만 내는 게 아니라 내가 화를 냈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감정적으로 기분 나빠할지, 왜 내가 화를 내는 행위가 이 사람이 얘가 화났구나 하고 인정하는 게 빠를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얘기라고. 여집합을 배우는 수학 논리는 전체 보면서 행동해라는 논리를 갖고 있어. 전체를 보면서 풀어라. 일부만 보려고 하지 말아라. 알겠어? 그 여집합 논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공부를 함에 있어서나 수학을 함에 있어서 전체를 보면서 행동해야 된다는 아주 특수한 논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됐어?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좀 다르다. 그냥 참고로 혹시 모르니까 우리 이웃나라, 먼 나라 이웃나라 오고영수 처리수라고도 얘기하는 얘네는 여집합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쟤네는 그냥 A 여집합 아니라 A 바라고 읽어. 컴플리먼트라고 안 씁니다. 일본에서는 A 바 A. 이걸 보고 우리가 일본에서는 여집합 기호로 쓴다. 차집합 기호는 쓰지 않는다. 됐어? 참고해서 기억해둬. 별걸 다 알죠. 수학이니까. 자, 이 네 가지가 기본 연산이에요. 그럼 제 네 가지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연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지금까지는 논리적 관계다. 논리적 관계야. 그 논리적 관계를 이용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봐. A 차집합 B의 정의가 뭐였니? X가 X는 A의 원소 그리고 B의 원소는 아니다. 맞지? 자, 이 X가 B의 원소는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X가 A에는 있다고 했으니까 그 X는 어디에 있는 거야? 당연히 전체 집합 안에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자, 이 논리가 뭐로 바뀌니? X는 B에 없어. 하지만 전체에는 있어. X는 B의 여집합의 원소가 되겠네. 맞아 안 맞아? 앞에 있는 건 안 바꿨으니까 고스란히 유지를 하자. 됐어? 그럼 이제 얘랑 얘랑 같은 건 맞니? 이렇게 쓰니까 뭐야? X라는 애는 앞에 있는 집합의 원소고 뒤에 있는 원소이다. 맞아 안 맞아? 앞과 뒤에 모두 있는 원소이다. 그럼 이게 무슨 논리라고 그랬어? 교집합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뭐로 바뀌는 거야? A 교집합, B 여집합. 이해됐어? 그래서 어떤 논리가 탄생을 해?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다라는 논리가 완성이 되지. 맞아 안 맞아? 자, 얘를 증명하시오. 그럼 뭐로 가는 거야? 이걸. 됐냐? 저건 같음을 보이시오. 그랬더니 그림 그리고 있으면 안 돼. 논리관계로 증명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수학에서는 되게 많이 사용하는 집합의 변형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변형된다.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변형된다. 거기에 대한 증명 과정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자, 이제 얘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특수연산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게 돼. 그럼 이 네 가지 연산이 익숙해져야지만 특수연산에 대한 이해가 빨라지겠지. 자, 보자. 두 번째 특수연산. 정해진 기호가 있고요. 정해지지 않은 기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특수연산은 원래 교과 과정에서 특별하게 설명을 해놓진 않아. 지금 다 배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해진 기호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집합의 형태를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 현수야! 정신 차리라. 자, 첫 번째. 이제 새로운 기호를 이용해서 정의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멱집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멱집합. 이 멱이라는 건 좀 복잡한 한자어인데요. 나한테 쓰라고 하면 못 써놔도 거듭 제곱의 뜻을 담고 있는 한자어야. 거듭할 멱이다. 거듭해서 곱할 멱. 됐어? 자, 이 거듭 제곱에 관련돼 있는 집합은 딱 하나야. 부분 집합이겠어. 2의 n승, 2의 4승, 2의 5승 거듭 제곱해서 곱하고 있지. 그래서 이 멱집합은 부분 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라고 정의를 내요. 모든 부분 집합이 원소다. 자, 봐. A라는 애가 1과 2를 원소로 가져. 그럼 얘 부분집합은 몇 개였어? 4개였던 거 맞아 안 맞아? 2에 제곱해서. 그럼 부분집합을 써봐. 공집합 1원소로 갔는 애, 2원소로 갔는 애, 자기 자신. 그럼 이 4개가 뭐가 되면 돼? 원소가 되는 집합을 A의 멱집합이라고 얘기한다고. 이해되니? 그럼 A의 멱집합은 원소를 몇 개 갖고 있는 거야? 4개 갖고 있는 거야. 공집합과 1원소로 갖는 애와 2원소로 갖는 애와 자기 자신. 됐냐? 근데 이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이해가 되지. 됐어 안 됐어? 그럼 이거를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 멱집합의 정의. 이 앞에다가 원소를 쓰게 돼 있잖아. 조건제시법으로. 근데 얘의 원소는 모두 누구야? 집합들 맞아 안 맞아? 얘 원소는 집합들 맞지? 집합만 원소야. 맞지? 근데 집합 기호는 소문자야 대문자야? 대문자지. 그래서 얘는 조건제시법으로 쓸 때 소문자를 안 써. 라지 X를 써. 되니? 이 뒤에 설명해줘야지. 이 X는 누구들이다? A의 부분집합들이다. 너네 문제 풀다가 이거 보지 않았어? 바이블 풀다가? 이게 멱집합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야. 조건제시법을 이용한 정의. 자, 이걸 기호화 시켜보자. 거듭제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집합과 관련되어 있어서 2의 A승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되니? 이 멱집합을 영문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워셋 of A. A의 멱집합. 거듭제곱이라는 개념이 파워라는 개념이야. 수학에서는. 되니?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고 쓰기도 하느냐? Power set of A 해서 PA라는 기호도 써. 되냐 안 되냐?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기호기는 한데 이 기호가 지금 현재는 공통기호가 아니야. 예전에는 이게 그냥 교과 과정에 있었어. 그러니까 이 기호가 그냥 규격화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 명칭도 잘 안 써. 단지 뭐만 남아있어? 요것만. 그러니까 얘를 정의할 때 선생님마다 그냥 DA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냥 B라고 말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정의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기호를. 이해됐어? 그럼 이쪽 기호가 중요한 게 아닌 거지 얘들아. 맞아 안 맞아? A의 몇 집합하면 주어진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이 원소인 것만 확인하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조건 제시법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좀 바꿔보자. 저 기호를. B라는 집합을 정의를 내려볼게. 대문자 Y를 썼어. 저걸 읽은 순간 일부러 대문자 쓰고 소문자 쓰는 거야. 저거 혼용해가지고 쓰시는 수학 선생님 없어. 만약에 문제가 그렇게 나와있으면 그 선생님은 약간 좀 자격이 약간 좀 의심되는 거야. 알겠니? 수학과 출신이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체대에서 좀 수학이 좋아가지고 수학으로 전과한 선생님일 수도 있고. 이해되니? 수학에서 기호는 명확해진다. 보자마자 얘의 원소들은 집합이구나. 되냐? 근데 Y는 B의 부분 집합이래. 근데 Y는 공집합 아니래. Y는 B도 아니래. 그래서 이거를 D라고 한번 놔보자. 그럼 쟤는 뭐가 되는 거예요? B의 몇 집합 중에서 공집합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 집합들의 모임. 맞아 안 맞아? 이거일 때 B가 1, 2, 3을 원소로 갖고 있다면 얘 원소들 나열해봐. 아니지. 공집합 안 들어간다니까. 원소 한 개인 부분집합 3개 맞니? 원소 2개인 부분집합도 3개 1과 2, 1과 3 갖고 있는 애 2와 3 갖고 있는 애 원소 3개인 부분집합 쓰려고 했더니 같은 거니까 제외해야 돼. 그럼 여기하고서 집합 받는 거지. 이해됐어?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져 있는 것을 해석해내는 게 중요해. 너네한테 수학은 기호로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 기호를 읽어드리려고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너네들 그 기호를 읽어드리기 위해서 그냥 그 식을 배우는 게 아니야. 그 식이나 기호가 갖고 있는 거를 문장으로 자꾸 바꾸려고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몇 집합에 대한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럼 몇 집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물어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읽으면서 풀리는 건데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더라고. 내가 이상한 건지, 여러분들이 이상한 건지, 내가 이상한 거겠지? 자, 봐. 자, 이렇게 하면 B의 몇 집합 맞니? 몇 개니? 8개 맞니? 얘의 부분 집합들이 모두 원소가 되니까 이거 8개가 될 거야. 맞지? 몇 개니? 356. 2에 8 쓴 게 맞아? 이 8개 가지고 넣고 빼고 할 거니까. 그래서 2에 8 쓴. 됐냐? 이거 됐지? 됐어 안 됐어 일단. 얘가 원소 몇 개야? 3개. 아, 8개. P, B 방금 했잖아 8개라며. 2에 2에 8개.
얘 8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야. 맞니? 그럼 얘는 뭐니? 얘의 부분 집합이 원소가 되니까 얘 부분 집합은 2의 8승계 맞니? 그럼 2의 8승계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야. 그럼 몇 개인데? 256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지? 그럼 얘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거니까 2의 256승. 이해됐어? 아, 이렇게 문제가 나와. 근데 읽으면서 가면 되는데 그 기호에 대한 명확성이 없으니까 머리가 이제 지진이 나는 거지. 이해됐어? 멱집합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 수학에서는. 그 외의 것들은 그냥 문제 풀면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야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나오니까 시험 문제 유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도 라는 개념일 뿐이야. 이 멱집합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면 좋겠고요. 자, 또 다른 특수현상. 대칭 차집합이라고 그냥 속칭, 정식 명칭은 아니야. 그냥 부르기 편하게 만들어낸 거다. 부르기 편하게 만드는 것처럼 좋은 게 없죠. 뭐 얼싸안고, 올산타크로스 별게 다 있었지. 맞아 안 맞아? 이렇게도 불러. 포인트는 이거야. A와 B를 이용해서 차집합을 대칭 형태로 나타내는 거야. A와 B의 차집합 관계를 대칭적으로 표현한 거다.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 대칭 맞아 안 맞아? 그럼 얘의 교집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의미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으니까 확인해 보자고. 두 집합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교집합으로 표현할 거냐, 합집합으로 표현할 거냐. 자, 이거는 의미가 있니 없니? 얘는 어디에만 있는 원소예요? A만 갖고 있는 거지. 얘는 B만 갖고 있는 거지. 그럼 A만 갖고 있고 B만 갖고 있는 거 공통은 없겠지. 그래 얘네들은 그냥 100% 공집합이야. 그 의미가 없어져. 이해됐어? 그럼 이제 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칭 차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집합을 좀 더 빠르게 인식하기 위해서 뭘 이용한다고 그래?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원소 관계를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A와 B가 있습니다. A 합집합 B. 합친 거니까 어디야? 전체 되는 거 맞니? A 합집합 B. A 요집합 B. 겹치는 부분, 공통 부분. 공통 부분. A 차집합 B. A에는 있고 B에는 없는 거. 여기 됐냐? B 차집합 A. B에는 있지만 A엔 없는 거. 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자, 이 두 개를 뭐 해놓으면? 합쳐놓으면 요게 되는 거지. 왜 날개인지 알겠어? 왜 날개인지 알겠냐고. 아,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나한테 그러지 마. 나도 어릴 때 그렇게 들었어. 알겠니? 뭐 대칭 차집하면 날개 뭔데 여기 날개처럼 보이는데 나도 어이가 없긴 했지만, 응? 그냥 기억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라고. 이해되냐? 자, 선생님 이거 뭐 하려고 해요? 뭐 하려고 하냐면요. 잘 봐잉. 자,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A, B 집합 계산 돼 안 돼? 안 되지.
새로운 기호잖아. 그럼 새로운 기호는 우리가 정의를 내려줘야 돼. 자, 뭐로 정의 내린 거야? 대칭차 집합, 날개 집합으로 정의를 내린 거야. 맞지? 요거 1대 얘 계산해보래. 또는 얘 계산해보래. 같은지 다른지 확인해보래. 조화법칙으로 하면 그럼 이걸 보고 이제 결합법칙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뿐이야. 근데 같거든? 됐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같아. 근데 얘네들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보래. 그럼 집합이 3개가 있는 거잖니? 집합이 3개가 있는 거잖니? 그럼 벤 다이어그램 표현했을 때 어디가 색칠되는지가 필요하지? A만 B만 A. C만 됐니? 네 개가 있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보래. 어디가 색칠되는지 확인해보래. 규칙을 봐. 대칭차 집합을 배우는 이유는 규칙성 때문에 배우는 거야. 1, 3 홀수개가 겹치는 부분만. 홀수개의 공통 부분만 색칠되게 돼 있어. 그럼 이게 집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정오각형으로 5개 가지고 만들면 또 뭔가 좀 그림이 만들어지겠지. 약간 좀 규칙성 있는 예쁜 그림이 만들어지겠지. 이해돼 안 돼? 이건 모자이크 같은 데 많이 써. 그래서 이해되니 안 되니? 모자이크 그림이 그나마 좀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좀 규칙성 있게 나타나니까 그림 똑같이 그려놓고서 컴퓨터에서 입력하면 한번 만들어봐. 코딩해서 그러면 이제 홀수개가 딱 교차되게만 거기만 딱 색칠이 되게 돼 있어. 어떤 차인지 알겠어? 그래서 배우는 거야. 대칭차 집합을. 따로 괜히 너네 헷갈리게 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모자이크를 만들 때 예쁜 그림이 만들어지니까 배우는 거야. 되니? 그래 이제 선생님들은 그 의미는 생각하고 낼지 모르겠지만 너네들 그냥 헷갈리게 만들려고 문제를 만들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생활에서 모자이크 이론하고 접목시키기 위해서 대칭차 집합을 수학에서 다루게 되어 있는 거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 자, 그럼 대칭차 집합이 정의가 된다는 얘기는 잘 봐. 대칭차 집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이게 약속이 되겠죠. 이건 어디? 대칭차 집합이 아닌 부분. 맞니? 여집합 말할 때는 뭐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 전체 보고 해석해라. 맞니? 그럼 전체 집합을 그려주고 날개 떼는 거지. 좀 잔인하지만. 되냐 안 되냐? 그치? 전체 집합을 하고 날개 떼는 거라고. 그럼 바깥쪽과 짝수개의 교집합 부분만 색칠되게 돼 있다. 이해됐어? 어떤 차이인지 알겠니? 어쨌든 모자이크 이론이에요. 대칭차 집합, 날개 집합은 모자이크 이론이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돼. 오케이? 자, 오늘 설명한 거 어제 설명한 거에 이어가지고 조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멱집합이나 대칭차 집합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집합의 연산의 정의를 했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돼. 계산할 때 뭔가 규칙이 존재할 거니까 지켜야 되는 법이 있어. 그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여러분들이 그 법칙을 요새는 설명을 좀 강하게 안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강하게 안 하면 이상하게 문제를 내. 여기에 사용된 법칙을 쓰시오. 그럼 또 못 써요.
그래서 또 그쪽을 또 강조해서 야 이거 원래 알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 또 안 내. 자 그러니까 뭐야? 다 해야 돼 어찌됐든. 이해됐어? 그래서 이따가 그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이 멱집합과 대칭 차집합에 대한 특수현상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되셨나요?